저술의 호평에 도움을 받아 나의 결심도 또한 소문나게 되어 계속 단골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장사도 처음엔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이 이것을 방해해서 다른 경우 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내가 건강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걸린 병이 그 뒤로도 가끔 도져서 이제는 전같이 건강할 수는 없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병을 보는 의사들이 병을 잘못 다스린 것 같다. 모랑, 다랑, 엘베티우스, 말루엥, 디엘이 같은 사람들이 차례로 나를 치료하였다. 모두 훌륭한 학자고 나의 친구이기도 해서 제각기의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었건만 조금도 병세는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몹시 쇠약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지시에 따르면 따를수록 안색은 노래지며 여위고 쇠약해졌다. 나는 나의 용태와 그들이 권하는 약의 효용을 비교해보고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고통과 요패와 신석과 결석의 연속일 거라고 상상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 탕약도 온천도 사혈 같은 요법도 내 병에는 도리어 이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다랑의 소식자만은 다소 효과가 있어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기분이어서 일시적인 것인 줄 알면서도 다랑이 못 오게 되는 경우라도 일생 동안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 그것을 잔뜩 여축해 두었다. 그 후 8년인가 10년간을 줄곧 이것을 사용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모두 합치면 50루이쯤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토록 치료비가 비싸고 아프고 어려운데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 또 죽어가는 병자가 그날 그날의 빵값을 버는데 그렇게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은 짐작하시리라. 문학상의 일이 또 하나의 외도로서 이것이 또한 일과에 지장을 주었다. 내 논문이 세상에 나가자 문예 옹호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나를 덮치려 들었다. 문체도 이해를 못하는 안이꼰 조서의 무리들이 대가연하며 앞을 다투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고 나는 분연히 붓을 들어 그중 몇 사람을 한 사람의 동조자도 남지 못하도록 공박했다. 낭시의 고띠에란 녀석이 맨 처음으로 내 붓에 걸려 쓰러졌다. 나는 그림씨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여지없이 그를 혼내었다. 다음은 나와 끝까지 싸우려 한 폴란드의 스타니슬라스 왕 자신이었다. 나도 영광으로 알고 그의 답변에는 일부러 태도를 바꾸었다. 적보다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예리하게 대했다. 평자에게 신뢰가 되지 않게끔 완전히 그의 소견을 반박했다. 나는 예수의 회원인 머누 신부가 왕의 글에 손을 빌려준 것을 알고 있었다. 왕의 붓으로 된 부분과 신부가 손을 댄 부분을 분간할 만한 민감성이 나의 특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회적인 귀절은 모조리 여지없이 공격했으며 그러는 가운데 신부의 소치라고 생각되는 시대착오를 지적했다. 이 한편은 웬일인지 나의 다른 저술만큼 호평은 받지 못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이런 유의 글 가운데서는 유일한 작품이다. 나는 이것으로 한 개인이 임금을 상대로 싸워 어떻게 진리를 옹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민중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내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내가 왕에게 대답한 것처럼
그만큼 자존심도 강하고 더구나 큰 존경심을 포함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첨에 흐르지 않고 가슴속 가득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적수를 만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하고 그리고 끝내 품위를 잃지 않았었다. 친구들은 나 때문에 두려워 떨며 벌써 내가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그런 위구심은 품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그런 육감은 정확했다. 이 선량한 군주는 나의 답변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이젠 그만. 나는 이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그 뒤 나는 왕으로부터 가지가지 경의와 후의를 받았다. 그중 몇 가지는 증거로 제시할 때도 있으리라. 이리하여 나의 저술은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고 무사히 프랑스와 전 유럽으로 퍼졌다. 얼마 후 예기치 않았던 다른 적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다. 10년 전에 무척 호의를 가지고 여러모로 돌봐준 리옹의 그 보르듯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를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게으른 버릇으로 등한히 지내며 써둔 편지를 보낼 적당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공격을 해왔지만 정중한 태도였다. 그래서 나도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과감한 투로 항변해왔다. 그래서 나도 최후의 답변을 보냈다. 다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가장 과격한 적이 되어 나의 불행한 시기를 노려 내게 무서운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그리고 일부러 런던까지 여행을 하면서 나를 중상했다. 이러한 논전에 몹시 바빠져서 악보 쓸 시간도 여지없이 빼앗겨 진리면에 진보가 있을 리도 없거니와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턱이 없었다. 그 무렵 내 책의 출판자였던 삐소는 내 책에 대해서는 겨우 얼마 주었을까 말았을까 하는 정도로 대체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 최초의 논문 같은 건 한 푼도 안 주었다. 이것은 디드로가 그에게 그저 준 것이었다. 돈을 주어도 실컷 기다리게 하고 그것도 조금씩 독촉을 해가며 받지 않으면 안 됐다. 한편 악보 쪽은 전혀 발전이 없었다. 두 가지 일을 했지만 결국 어느 쪽도 신통치 못했다. 이 두 가지 일은 내게 강요된 별다른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의미에서 서로 방해가 되었다. 처음 쓴 책의 성공은 나를 인기인으로 만들었다. 내가 택한 생활 방법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누구와의 교제도 원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이 괴상한 나를 모두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내 방은 멋대로 구실을 만들어내 시간을 빼앗으러 오는 패들로 비어있을 데가 없었다. 부인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 나를 그들의 회식에 끌어냈다. 내가 소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끈덕지게 덤볐다.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거절해서 많은 적을 만들면 줄곧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하루 1시간도 4시간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상상한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멋대로 일을 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다. 세상은 나에게 빌려준 시간을 보상받으려고 여러 가지 귀찮은 수단들을 생각해냈다. 그러면 나는 어릿광대처럼 무슨 노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것처럼 천하고 심한 굴종을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것의 해결책으로는 누가 보내었던 크고 작은 선물들을 거절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것이 더욱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되어 그쪽에서는 나의 거절을 이겼다는 명예를 갖고 싶어 무턱대고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려 했다. 지금까지 내가 부탁해도 한 푼 빌려주었을까 말까 생각되는 녀석들까지 계속 귀찮게 제공할 것을 자청해오고 그것이 거절을 당하면 그 분풀이로 내가 거절하는 것을 그만하다는 둥, 가면이다는 둥 험담을 하고 다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